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전면적 휴전을 위한 협상도 즉각 중동에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담판은 1시간 반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통화한 겁니다. 두 정상은 먼저 에너지 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으로 평화 노력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며 완전한 휴전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군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서 합의한 30일 전면 휴전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체 전선을 따라 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재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대한 필수 사항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인 평화로 종식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전면적인 휴전 협상을 중동에서 즉각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연락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두 정상의 통화로 일단 부분적인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찬성한다며 안정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로 이끄는 모든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에 세부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취재진에게 러시아가 휴전 제안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은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유럽은 재무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비해서 5년 안에 재무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한국 등 유럽 밖의 국가들과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덴마크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찾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른바 대비태세 2030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5년 안에 유럽의 재무장을 완료하겠다는 게 뼈대입니다. Readiness 2030 means to have rearmed and developed the capabilities to have credible deterrence. 이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펀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취임 100일 이내에 발표한다고 공약한 국방백서입니다. 그는 회원국들이 EU 내 공급망에 완전히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재무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범유럽 군사장비 시장 구축, 무기 공동조달이 가능하도록 유럽 무기 판매 메커니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must buy more European because that means strengthening the European defens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함께 있던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한국과 같은 유럽 밖의 파트너국들과 방산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몇 년 안에 유럽 전체를 재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 내 생산 역량과 연결돼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현지 시간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까지 선고 일정이 공지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3주가 흘렀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20일과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아직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볼 때 선고일은 2, 3일 전쯤 공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오늘까지 공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문 완성과 선고를 위해 재판관들은 인용, 기각, 각하 등 자신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 뜻을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맞춰야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뒤에도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언제 선고 기일이 지정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지침 하달이냐면서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테러 위협 뒤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와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숨진 당원의 빈소를 차례로 참배하며 헌재를 향해 신속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합니다. 민영배 의원이 단식 8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는 등 장외투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당내 쌓이는 상황에서 내란 종식에 죽을 힘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권의 조속한 선고 촉구가 헌재를 향한 도를 넘은 겁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원내 제1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헌재의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하는 지경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은 어디 갔느냐고 나를 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슨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점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간부터 허무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외환죄가 확정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해산 심판을 받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해괴한 연좌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까지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최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유지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가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선 헌재가 정하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파면이냐 아니냐 그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과 공정한 판결을 주장하는 여당 간 신경전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 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국회가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양측은 내란죄 가담 행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계엄에 동조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하거나 헌법 파괴 현장에서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을 저지하지 못한 게 내란을 공모한 것이라는 국회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도 않았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최종 의견까지 들은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 이어 박 장관 탄핵 심판도 첫 기일의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헌재의 고민이 나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늘 공지를 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2일 전, 3일 전 정도의 선고기일을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선고기일 통보가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존의 어떤 재판도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양측, 원고와 피고 측에 얘기를 해야 어쨌든 변호사들이 그날을 비워두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배려가 이 재판에 있듯이 헌재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일날 오전에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네. 변호사들도 양쪽에 대리인단도 다 변호사고 하니까 최소한 이틀 전까지는 이제 이 시간을 준다. 그때 우리가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면 내일인데 하루 전이 되거든요. 네. 사실 하루 전에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꼭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17일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관계자에 따르면 발로 인용이 된 게 평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평일을 계속한다는 건 아직 결정문 단계로 못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문 다 끝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평결이나 선고기일을 얘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오늘이 이번 주에 선고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선고기일 통보의 날이다. 근데 내일이면 상당히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면 네.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래서 커졌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뭐 여러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만 무성한 상황인데 어떤 그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들 있어요. 네. 지금 워낙 헌재 이 결정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게 정말 초미의 관심이에요. 이 길이 자꾸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억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뭐 가짜 뉴스라고 생각되는 얘기들도 많고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 무슨 큰 내용에 있어서의 변동보다도 일부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요? 절차의 네.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 의결할 때는 내란죄가 있었는데 그 탄핵 사유에서는 그걸 뺐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국회 측이 아닌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만 그 회기가 지난 다음에 12월 7일 날 이제 표결이 불성립했잖아요. 그리고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의결됐는데 회기가 바뀌었다. 일사부재 의 원칙이 어긋난다. 뭐 이런 주장들. 그리고 이제 증거조서를 채택한 문제. 이런 몇 가지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를 헌재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 심판관들이 헌재 재판관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런데 단지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충분히 다듬는 게 아닌가. 전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이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이견이 발생해가지고 그 부분 서로 평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네. 절차의 문제에서 조금씩 이제 법리를 세우는 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전 좀 이 심판이 늦어지지 않느냐 판결 자체가. 네. 그리고 다른 거는 굳이 얘기한다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탄핵 심판이 겹쳤잖아요. 네. 최근에 그 최재해 감사원장 등 검사들 포함해서 4명도 이제 기각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 심리가 겹쳐 있는 그런 물리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 아무래도 전자의 문제가 더 큰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의견을 좀 하나로 모아서 저는 일치적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도 하고 말이죠. 네. 설득을 서로 하고 당하고 이런 차원들은 아닙니다만 그 재판관들의 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의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 자꾸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거라니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완벽하게 반박하기 위한 논리를 세운데 그래서 더욱더 집중해서 좀 평의가 늦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3월 26일이 이재명 대표 2심이잖아요.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만 그때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전에요? 네, 만약 네. 그때 이후에 나오면 그때 이후에 하라고 자꾸 국민의힘은 얘기하는 건데 그 이후에 나오면 오히려 더 헌재가 역설적으로 더욱더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다음 주 수요일 전에 나올 것 같고 오늘 지켜봐야지 합니다. 네. 모레가 이틀 전이니까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오늘 하면 이제 이틀 전에 공지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 정영식 재판관이 문영배 재판관이 말이죠. 그럼 최종 변론할 때 고지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그건 좀 시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저는 3월 26일 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까지로 이제 시한을 정하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날짜를 지정을 해서 언제까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 이제 좀 민주당에서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뭐랄까 협박처럼 들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건도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탄핵을 하겠다. 근데 탄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한다면 벌써 그런 말 하지 않고 탄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탄핵의 시기도 놓쳤고 또 네. 아시다시피 어쨌든 한덕수 총리를 탄핵함으로써 얻은 굉장한 그런 비판과 지지율 상실이 쉽사리 이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보다 더 여론전이라는 게 오늘까지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게 사실은 그 여론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설득력이 없냐 하면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것이 사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 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면 지금 그때는 야당 유력 후보의 선고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현직 대통령과 현 야당 대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촉박하게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만약에 없었다면 민주당도 헌재 결정을 왜 자꾸 지금 압박을 하느냐 정도에서 계속 지켜봤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압박을 넣는 건 바로 빨리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넣음으로써 이걸 빨리 확정 짓는 것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확정 판결 전까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니 마은혁 후보자를 왜 안 하지 하면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오늘까지 해라 내일까지 해라 탄핵할 것처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 이게 그렇게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선거 지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한 모습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이 얘기했던 그 최대행에 대한 탄핵 그 부분은 지금 쏙 들어간 상태거든요. 만약에 오늘까지 최대행이 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죠. 탄핵 소추를 발의하겠지만 네.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탄핵이 지난번까지 해서 지금 8개 다 기각됐어요. 네. 13건이 지금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는데 그 상황에서 탄핵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다음에 적어도 8개 중에서 현재까지 8개가 기각됐잖아요. 그중에서 반이라도 이제 인용이 됐으면 네. 명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8개가 다 기각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게 이제 뭐 대통령,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제 박성재 장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남은 탄핵 소추 기각이냐 인용이냐의 여부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안을 발의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고 있어요. 이건 탄핵하고 좀 다른 거긴 합니다만 네. 임명 안 하는 것과는 다르긴 한데 거부권도 많이 행사하고 있고 거의 벌써 9번째예요. 그리고 지난번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국회에서 그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이 됐잖아요. 헌재에 의해서. 네. 임명하라는 얘기예요. 인용됐고 그리고 국회의 그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헌 판결이 내린 건데 위헌 판결이 내렸으면 가능한 빨리 그 위헌 상황을 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우리 국회들이
위헌 판결이 나도 그 빠른 시간 내에 그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적이 너무 많았어요. 선거 네. 편차 같은 문제, 임기 편차도 2대1에서 3대1에서 2대1로 바꾸라 이런 것들도 그 선거법 개정해야 되는데 선거법이 결국은 나중에 개정돼서 사실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이에는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다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헌재가 그렇게 판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한 거 전 비판받을 점이 충분히 있다. 최상목 대행이. 물론 한도수 총리의 복귀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임명 안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국회가 임명한다고 분명히 돼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계속 이제 마은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게 굳이 이 민주당이 이 압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네. 만약에 지금 굳이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한다면 5대 3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민주당이 만에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 말이죠. 그렇게 네. 된다면 마은영 후보자가 들어가면 6대 3이 되니까 6인 이상이 돼야지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은영 후보자 임명을 재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마은영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평에 참석할 수 없다고요. 만약에 평에 참여하려면 변론기를 갱신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민주당이 마은영 후보자 임명을 재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일종의 압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참여하기 어려워요. 9대 참여해야지 6대 3인지 그렇게 될 건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마은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압박하는 건 최상목 대행에 대한 압박 카드라고는 보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압박한다고 느낄 정도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마은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만약에 평의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에 대한 선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평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사실 좀 여유 있었고 네. 국민의힘이 변론을 좀 더 연기해달라, 변론 기일을 새롭게 해달라라는 측이었는데 입장이 좀 바뀌었죠. 민주당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빨리 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왜 지연을 하느냐라고 거의 질책하듯이 지금 헌재를 꾸짖어요. 그리고 네. 박찬대 원내대표 마은영 임명과 관련된 지금 거의 지금 굉장히 압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5대 3이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이 추측을 낳게 하는 거예요. 네. 절박하다. 마은영 후보자를 넣어야만 하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이 변론 재개와 관련돼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지금 규칙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금 거의 뭐 50시간의 녹취록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일부 그러니까 녹취록 중에 일부만 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시 정확하게 듣자 뭐 하면 대체적으로는 한 1, 2주 정도면 가능하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1, 2주를 늦춰서라도 한 명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절박함의 지금 표현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류 헌법재판관의 지금 계속 이 평의가 계속되고 있고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5대 3이다. 이런 식의 어떤 추측을 낳게 만드는 민주당의 지금 압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산까지 포함을 한다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건 6대 3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미루느냐? 사실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늦추는 이유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은영 후보자를 민주당이 꼭 저렇게 절박하게 넣으려고 하는 이유랑 똑같은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권한대행의 대행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첨예하게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부분을 사실은 좀 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지금 리더가 결정을 하게 해야지 자신은 어차피 국무위원들과 똑같은 수준의 그런 어떤 하나의 위원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마은영 후보자 같은 경우 마은영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된다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결과적으로 자신의 결정이 대통령의 파면을 이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결정이 된다면 그 결정을 권한대행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위헌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대행의 대행, 민주적 정당성이 적은 입장에서는 쟁점을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헌재 선고 결과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일 빠른 대선 후보 확정이에요. 네. 지금 원내 정당 중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는 이미 밝힌 지가 제법 됐어요. 네.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고 다 이제 언론이 받아들였던 것이고, 근데 이제 완전히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당내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조기 대선을 예상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인용이 될 거다, 대통령이 파면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하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당내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한 건데,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된 거죠. 이제는 이제 대선 후보인 아직 대선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 대선 후보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있을 때 상당히 그래도 개혁적이고 그런 이제 중도 확장성 이러면서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지금 개혁신당이란 말이죠. 근데 네. 개혁신당의 당세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게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만 정당의 그 지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정당 투표라는 분명히 인물 투표도 있고 정당 투표도 양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볼 때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상당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관점일 것 같고 아직 네. 이른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개혁 보수,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여야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의 이 등단이 이 선거 무대에 이제 등장하는 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준석 후보 본인의 당선 여부와는 별개로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예의주시할 수 있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석방으로 잠시 주춤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다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더라고요. 네, 그렇죠. 물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후보가 되지 못한다거나 또는 후보가 돼서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한다면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네. 자신이 없다 하고 질자신해서 요즘 MZ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네. 그런 그 투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을 반대하는 내부적인 어떤 목소리와 사실 첫 번째 허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 우리가 그렇죠. 유승민 8년 전에 유승민 의원이 한 번 그 프레임에 걸려서 지금까지도 지금 반대가 완전히 그 반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허들을 똑같이 지금 넘어야 돼요. 그 허들을 넘으려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누구냐에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거기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변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섰거나 계엄에 반대했던 그 입장에 대한 설득력. 이 두 가지가 한동훈 대표가 이 허들을 넘는데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장점 한동훈 대표의 장점은 사실 가장 간결하게 메시지를 축약하면서 소구력 있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네.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원들이 가장 미워했어요. 법무장관 시절에. 네. 사실 뭐 이렇게 그 공방을 벌일 때 많은 법사위원들이 제대로 공방을 못 벌인다 하고 법사위원들을 막 바꾸고 그랬었어요. 법무장관을 상대하지 못한다. 그때 네. 능력이 간결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뭐 질자신 이건 약간 좀 이렇게 좀 위트 있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논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적임자다라는 거를 소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뭡니까 이 한동훈 이제 전 대표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잖아요. 보수 정당인데 최근에 극우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저보고 또 무슨 극우냐라고 반론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집회 규모가 커졌잖아요, 네. 굉장히. 근데 그분들의 상당한 발언 중에서 연사들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자꾸 이제 극자, 좌파 이런 것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자꾸 부정선거론을 중국 배우 얘기도 심심치 않게 했고 그런 걸 극우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영화 그 서울에 오면서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장태환으로 나오는 그 배우가 마지막에 완전히 전두환 쪽으로 이제 전세가 기울었는데 그 참모장이 대령인데 대령이 그 장태환 사령관한테
거기 이태신으로 나오죠. 이름이 이태신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부하들 사지를 못 썼다. 네. 그래서 포기해라. 권총을 겨누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태신 사령관이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말이 나오죠. 내 눈앞에서 조국이 지금 반란군에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항전 한 명 없는 군인이 항전을 아무도 안 한다면 그게 군대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전 그 영화 보면서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소름이 쭉 끼칠 정도였는데 지금도 이것도 그래요. 그래도 국민의힘에 한동훈 개헌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김상욱 끝까지 단식하겠다. 네. 뭐 말이 좀 과하긴 했습니다만 단식으로 죽겠다. 만약 인용이 안 되면 그런 말하는 의원들이 있고 정치인이 있는 게 그래도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명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한동훈 이 전 대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는 좀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만 씌우려는 이 국민의힘. 이게 만약에 이런 의원이 한 명도 없으면 그게 정당이냐. 네. 그런 식으로 비유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검사 양력을 뺐어요. 검사의 약점이 있다는 걸 아는 거겠죠. 자기 네. 자서전에서 그 검사의 양력을 뺐는데 저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국민의힘에. 그래야 진보도 건강해지고 보수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너무 자꾸 이런 사람들을 권선동 원내대표는 나 포기했다 이제 멘트 안 하겠다. 김상우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상당히 외롭긴 합니다만 저런 식의 정치적인 태도, 애티튜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 교체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놓으면 자신도 돕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까 그 이준석 대표 얘기부터 잠깐 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대표가 된 거 개혁식당에서 후보자가 된 게 뭐가 문제냐면 일극체제다. 또 다른 일극체제다. 후보를 이 선정하는 과정이 정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꽃이거든요. 그게 네. 그 과정 속에서 서사가 나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다. 또 다른 사람이 누가 나오겠느냐. 이러면 사실상 그 당이 이 어떤 활력이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 당연하게 야당 그러니까 다음 후보는 뭐 이재명 대표겠지. 이런 상황이면 사실 서사 갖고 이 당이 일극 체제라는 걸 그냥 자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다르게 들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목소리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끌어안아서 그야말로 이 정당이 살아있는 정당이구나. 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통 정당이구나라고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의 근거는 딱 이겁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그 지표, 여론조사의 지표만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간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있어야 되는 때는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일부의 어떤 시선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지지율로 봤을 때도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또는 이 정당이 어떻게 실제로 정권 교체를 자임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느냐라는 네. 건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수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민주당에서 더 크게 나올 때 이제 그야말로 살아있는 정당이 되겠다. 일극체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이재명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적대 정치의 구도예요. 구도 네. 자체가. 적대적 정치라는 말 그리고 적대적 공생, 양극화 정치.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지금 구도로 들어오면서 이 적대의 구도가 훨씬 더 강화됐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더 지지층이 갈라지면서 거의 중도층, 중간층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중도가 자꾸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야지 양극단들이 서로 합의의 어떤 정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각제가 합의의 정치고 대통령제가 되게 다수결의 정치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제 정치로 가는 게 정치 발전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양극단의 정치,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의 정치, 사법 리스크가 엉켜있는 이런 정치는 절대 바람직하진 않아요. 네. 그건 이제 이낙연 대표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좀 봐요. 양쪽이 너무 갈라져 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이제
파면이냐 인용이냐가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것이고 봐야지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 현실이거든요. 당위적으로 볼 때 이 적대 정치가 청산돼야 되고 양극단이 해소되는 게 맞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가 갇혀있는 점이 하나 있고 그건 아주 부정적인 면이죠. 반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쪽의 부정과 긍정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확장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정치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자기 지지층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법 리스크는 이제 계속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의 전 대표의 저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과연 그게 현재 야권 지형으로 볼 때 가능하겠는가? 결국은 그거는 사법 리스크에서 사법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우리가 이런 걸 흔히 이제 정치의 사법부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 원론을 지적한 것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게 시정될 수 있을 것인가. 보세요. 워낙 양극단의 이 찬반 집회도 말이죠. 탄핵 찬반 집회도 점점 더 강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임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큰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국한된 일일 뿐이라는 설명인데 이렇게 부풀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셉 윤 대사 대리는 먼저 한국이 민감 국가 명단에 오른 사안은 지나치게 크게 볼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통제불능이 되어 유감이라고 표현하며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조셉 윤 대리는 오로지 미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실험실에 국한된 건데 여기에 한국인이 작년에 2,000명 넘게 오다 보니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다며 명단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명단 지정은 정책 때문이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도했는데 이는 틀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미 에너지부 연구소에서 생긴 보안 문제가 민감 국가로 지정된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당국자로부터 관련 대응책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자리가 마련된 만큼 미치게 제시할 대응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원인은 여권의 핵무장론 제기에 있었다면서 이를 미 상원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핵보유 발언 6개월 뒤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동향을 파악했고 여당 중진 의원의 핵무장 주장 등 모든 것이 상황 악화에 일조했다는 것을 미 상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계엄 사태와 핵무장론에 연결지으며 정쟁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소속 국회 통일위원회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오도할 게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을 불식하는 데부터 힘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거래된 강남 3구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6천 건을 향해 가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이 일대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이 속한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강남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 호가가 최대 4억까지 오른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정도의 국민평형 아파트값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6억 높은 금액대로 강남 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 원을 넘긴 건 3년여 만입니다. 단기간에 지나치게 오른 호가 탓에 관망세에 접어든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 2억 이상 올랐죠. 큰 평수는 한 3, 4억 정도 오르고 거래 신고 올라가는 거 보면 꾸준히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올라갔다 보니까 좀 관망해야 되겠다 이런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확 뛰었습니다. 신고일은 이달 말까지인데 매매 거래량은 5천 건을 훌쩍 넘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지표로 볼 수 있는 6천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급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뛰면 토허제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큐두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아침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고 신축 매입 임대 11만 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면서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통상 분야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더 많은 나라도 있는데 왜 유독 한국에 날을 세우는 걸까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557억 달러, 약 81조 원을 벌어들이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순위로 보면 8번째인데요. 그런데 6위 대만과 7위 일본보다 더 타깃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호 관세를 언급하면서 한국 등 모든 국가의 수입차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이 공평하다며 일본, 독일과 함께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고요.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 등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었고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자동차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는 약 27%를 차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강조해 왔는데 이렇게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한국이 눈엣가시로 여겨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렇게 압박을 강화해온 미국 정부가 일단 협상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까지 2주 남짓한 상황인데 미국 재무장관이 불공정 관행을 중단하는 일부 국가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겁니다.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북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나선 건데 학생들이 돌아올지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른바 동맹휴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 중 신입생 등 일부를 제외한 650여 명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지 않자
전북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임신과 출산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닐 경우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휴학계를 반려한 겁니다. 이런 조치에 의대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하고 등록하더라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될 수 있다는 학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의대 교육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학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충남대 역시 오는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도 의대가 있는 다른 대학에 공문을 보내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대학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해 자연계열 수시 모집에서 논술 문제 유출로 재시험을 치렀던 연세대학교의 27학년도 모집 인원이 58명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모집에 응시한 수험생 가운데 110명은 중복 합격했고 미등록자도 발생해 최종적으로 모두 358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당 전형의 모집 인원은 261명으로 재시험으로 인한 초과 모집 인원은 2년 뒤 정원에서 감축됩니다. 교육부는 다만 연세대의 모든 전형 결과를 합산한 결과 초과 모집 인원은 5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로부터 국민연금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며 자칫 손실이 확정되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적대적 M&A를 일삼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것을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현안 질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사모 블라인드 펀드에 모두 6,121억 원을 투자했고 이익금을 포함해 돌려받아야 할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9천억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그 9천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냥. 손실이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회생에 실패할 경우 국민연금이 9천억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적 자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사모펀드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공적 자금이 보다 긍정적인 투자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대책이 기묘하다고.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회생 신청 당일까지 급증했던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채권 발행을 놓고도 사기 판매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면 저도 법률가라다 돌아왔지만 보통 로펌에서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거를 2, 3일 내에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책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금융당국이 과연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공정한 회생 계획 마련을 요구하면서 노동절인 5월 1일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업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해 결사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MBK는 우량 기업이던 홈플러스를 의도적으로 부실 기업으로 만들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청산을 목적으로 회생 절차를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기를 2달여 남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떠오른 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가 낸 100억 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삼부토건 조사 대상자에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조사 중인 사안인데 무관하다고 하기엔 이르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최종 결론은 조사가 끝나야 나오는 것이 맞는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때아닌 한파 속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보성 남해안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4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화물차 앞유리가 깨져 있고 바닥에는 차량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고속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초암산 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차량 40여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10여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목포 방향 차로가 모두 막히면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열고 반대 차로로 차량을 우회시켰습니다. 화물차들이 많이 뒤엉켜 있었고요. 이제 승용차, 차 여러 대 한 30-40대 정도가 연쇄적으로 추돌했어요.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소방관들이 다 타가지고. 경찰은 45인승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졌고 뒤따르던 차량까지 연달아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실려있던 짐들이 쏟아지면서 도로 한쪽을 막았습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1터널에서 6.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터널 벽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연달아 추돌해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에서 충북으로 넘어가는 길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해 차량 10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강원 원주에서 충주 방향 7km 구간에서 차량 이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에 시야 확보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한 2대 정도 사고가 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레카랑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경남 함양군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 방면 서상나들목 부근에선 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을 견인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3월 중순에 쏟아진 이번 폭설은 뒤늦게 내려온 북극 한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올봄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태풍 모양의 눈구름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다가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소용돌이가 내려와 지상에도 강한 저기압이 발달한 건데 서해를 지나면서 수분을 공급받아 눈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믹스 커피를 섞을 때 위에서 강하게 돌려주면 하층까지 구멍이 뻥 뚫리면서 회전이 가해지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 상층의 전리저기압의 강한 회전이 하층의 회전까지로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북극 한기가 뒤늦게 몰려온 이유를 대기 상층 10km 높이에 있는 성층권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높아진 점에서 찾았습니다. 북극에 있는 성층권 지역에 돌연수온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아주 강한 북극 한기가 내려오는데요. 올봄 동안 추가로 성층권의 기온 변화가 북극 한기 남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습니다. 성층권 돌연수온이 3월에 일어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또 계절적인 영향으로 햇빛이 들기 시작하면 성층권이 뜨거워지면서 아예 바람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돌연수온이라는 현상 자체도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최근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특정 지역에 공기가 오래 머무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온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날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6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세량제 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의 고병원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틀에서 닷새가 걸릴 전망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군의 농장 2곳에서 사육 중인 한우 3마리가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농장들은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으로부터 5km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영암 9곳과 무안 1곳 등 모두 10곳입니다. 고 김세론 배우가 생전 2차례 내용 증명을 받아 돈을 갚으라고 독촉당했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가 변제 방법과 일정에 대한 협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내고 과거 고인의 사진 게시를 언급한 건 돌발 행위가 모든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려는 거였지 손해배상 등을 압박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유족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튜브 콘텐츠에 의존해온 기존 언론의 보도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재생산해온 방식에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고 김세론의 유가족은 연예 유튜버 콘텐츠로 고인이 생전에 큰 고통을 겪었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이버 해커 처벌을 촉구하면서 왜 다른 사이버 해커를 통해 폭로를 이어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억울한 부분이 많아 기사를 써달라고 했지만 어느 매체 하나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이 아니었다면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짊어지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일일이 전화를 다 하고 메일을 다 했는데 교수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지 마시고 다른 언론사에 단독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쓰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성 언론이 주저한 사이 유가족이 또 다른 사이버 해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무분별한 폭로가 이어진 셈입니다. 고 김세론의 음주운전 사건과 열애설 뒤 연예 유튜버가 고인의 근황을 알린 게 언론을 타고 퍼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사진과 문자 등을 무단 공개하고 기성 매체들이 받아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러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거기 따옴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사실로 굳어지고 약간은 악랄한 공생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같아서. 실시간 속보와 클릭수 경쟁 속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반론 청취라는 보도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데 대한 언론계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2심 변론 절차가 오늘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위험 운전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절차를 종결할 전망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으로 생각했던 만큼 음주 축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질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오늘은 기일을 지정해야 금요일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별도 고지가 없다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이번 주 선고를 위해서는 오늘이 기일 지정 마지노선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또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사흘이나 이틀 전에 선고 계획을 양측과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어제 기일을 지정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컸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뒤 통상 근무 시간 이후까지 평일을 이어갔지만 결국 기일을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방호 강화나 인근 학교 휴교 등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선 선고 하루 전 이른바 기습 통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번 주 선고를 위해 남은 후보 날짜는 금요일뿐입니다. 오늘이 이번 주 선고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선고 기일이 고지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최근 들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의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를 매일 오후에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까지 선고 기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는 거라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재판관들은 오늘 변론이나 행사 등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수기에 집중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미 최장 수기를 이어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데다 재판관들 사이 갈등이나 정무적인 의도를 주장하는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도 확산하고 있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경우 헌재의 부담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나온다면 한 총리 사건 선고 날짜도 함께 공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건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인데요. 한 총리 탄핵 심판의 핵심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등에서 한 총리가 한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지 여부입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를 가르는 중대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사람 사건을 다른 날 선고할 경우 헌재의 판단이 미리 공개되는 셈이 되는 만큼 같은 날 선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헌재 일대를 모두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헌재 정문 앞 인도까지 점거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00m를 완전히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진이 둘러봤더니 이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바로 앞과 건너편 인도를 점거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1인 시위를 명목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도 다수가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데 수십 명이 같은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는 만큼 사실상 집회와 다름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앞입니다. 선고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천막과 텐트까지 쳐두고 장기 동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생수와 식량까지 준비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경찰이 강제 퇴거 조치에 나서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도 시위대는 1인 시위를 명목으로 법원에 몰려왔고 격렬한 저항에 경찰 통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인력 100%를 동원해 똑같은 불상사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선고 전부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시설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사태 예방을 위한 경찰의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가 대규모 합동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진압복과 헬멧을 갖추고 이경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질 경우에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시위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달려들자 진압복에 헬멧을 착용한 경찰들이 젠걸음으로 뒤로 이동합니다. 날아오는 물병도 방패로 쳐내는데 기동대는 어느새 방패로 벽을 만들고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충돌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가 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에 달려드는 상황을 가정해 이경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저지하는 훈련과 헌법재판소 주변 골목길로 인파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좁은 길목을 막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엔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이 참여했는데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대비해 다른 시도에서 상경한 부대도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부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에 전국 경찰관서에 최고 경계태세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인원 2만 명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보안 수사 등을 이유로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2차례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암살 위협설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어제부터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오늘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 종료 시점은 미정으로 구체적인 인원이나 방식도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특수부대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어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공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와 김 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 검찰은 보안 수사로 인해 그런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김 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여권 인사들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나란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는데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주된 주제는 개헌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대표로서 이를 맡게 된 배경과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회를 드러냈습니다. 당에 속한 최고 권력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은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연 뒤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오래된 생각이라며 이런저런 통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두 사람이 TK 지역을 찾은 걸 두고 핵심 지지층을 달래고 여권 내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혹시 모를 조기 대선과 연결짓는 시각인데 다른 여권 주자들도 저마다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나란히 대학 강연에 나서고 안철수 의원 등 잠룡들도 헌법재판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거기서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여권의 잠재적 대선자들을 중심으로 만일의 상황은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한 기류입니다. 각자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보에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그리고 당내 경선에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어제 진행된 탄핵 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한 차례로 종결이 됐는데요. 네. 증인 채택도 없었고 2시간 만에 비교적 빠르게 종결됐습니다. 그만큼 어떤 쟁점 사안이 간단하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뭐 탄핵 소추 사유 자체도 사실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반대했느냐 안 했느냐랄지,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어떤 중도에 퇴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국회를 무시했다랄지 이런 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볼 수 있느냐 여부의 어떤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 관련해서도 뭐 아마 헌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리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신문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는 쟁점이 간단하고 또 증거 관련해서 어떤 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하루의 심리로서 뭐 선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걸로 볼 수 있죠. 예. 자, 박성재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도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쟁점과 겹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 장관도 선고가 언제 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박 장관은요 일단 안가에 간 거하고 또 국무회의에서 뭐 반대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뭐 내란죄와 관련이 있다던가 아니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수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명백하게 어떤 뭐 증거랄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뭐 검찰에서도 사실 관련된 내용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혐의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기소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감정적인 탄핵 수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결론을 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뭐 빨리 나는데 문제가 없고 또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내란죄라든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연계성이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로써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이 윤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 청장에 대한 변론은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준비 기일조차 잡지 못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변론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좀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변론 준비 기일도 진행을 해야 하고요. 변론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이제까지는 뭐 굉장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채증이 좀 생겼잖아요.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 예. 근데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선고, 평의, 평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변론 준비 절차랄지 변론 절차를 잡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가 끝난 다음에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 자체가 상당히 뒤로 미뤄진다고 한다면 그 마냥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해서 변론기를 안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변론기일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뭐 아무리 늦는다 하더라도 3월 말 4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에 대한 심판 변론기일은 그 이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통령 선고기일 예측은 또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한 쟁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현재 접수됐다고 하는데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직접 임명 청구 요구를 했는데 그건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번에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가처분에 의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게 돼버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것을 아무리 가처분이다 할지라도 헌재에서 임명하는 거거든요. 이거 헌재 자체에 임명 권한도 없고 헌재에서 만약에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임명하게 되면 이건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거예요.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인 어떠한 뭐 그런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지 이게 임명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헌재에서 가처분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예. 자, 그 예전에는 마 후보자 합류에 대해서 탄핵 심판의 그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합류한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에는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수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읽고 변수는 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25일 날 지난 25일 날 2월 25일 날 변론이 종결됐잖아요. 지금 이제 평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평결 직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심판에 이제 합류를 해야만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선고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변론을 재개해야 하고 또 변론을 재개하게 되면 이제 공판 절차 갱신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럼 시간은 이제 하나씩 늘어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4월 18일 날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뒤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헌재에서 가사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는 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던 게 3주 전입니다. 당시에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권한 대행을 시작한 시점부터 임명 의무가 생겼다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자 시민단체들에서는 이제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헌재에서는 뭐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측편을 들어줬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헌법상 당연히 임명할 의무는 있는 거죠. 근데 의무는 있는데 이걸 안 했을 때 과연 이게 직무유기를 볼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뭐 쉽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되면 이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지만 지금 뭐 최성모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이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랄지 이제 이런 걸 한번 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임명을 안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뭘 강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유기를 이제 고발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죄가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아마 가장 많이 들으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 거냐 전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선고일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헌재 내부에서 이제 의견의 어떤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주문에 관해서 그러니까 파면을 하느냐 아니면 기각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에서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견이 갈리게 되면 그대로 이제 사실은 판결하고 선고하면 되는데 예. 이제 법률적 쟁점이랄지 이런 게 좀 상당히 내부에서 조율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사실관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 선포하고 포고령 선포하고요. 그다음 국회에 뭐 군인을 진입을 시키고 선관위에 진입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원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뭐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내란죄 철회했잖아요. 이거 자체를 과연 다시 국회에 어떤 의결이 있어야 하느냐 여부랄지,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에 관한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한 사유냐랄지 이런 어떤 법률적 쟁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예. 이게 어느 한쪽으로 상당히 다수가 쏠려 있다고 한다면,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히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걸 정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평의 자체를 봐야 하는데, 물론 이제 어제 뭐 평의가 끝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평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판결이 끝나야지 선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결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오늘 모레 선고한다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게 그냥 뭐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예. 마냥 지연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노선이,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번 선고 안 되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일단 헌재에서는 이제 4월 18일 날에는 지금 재판관 2명,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뭐 임기 만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아마 선고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윤 대통령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안에서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탄핵의 인용이든 찬성이든 어느 한쪽에 있어서 소수가 아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도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뭐 26일 날 선고가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근데 26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후에 할 건가 이전할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다고 저는 봐요. 예. 단지 헌재의 어떤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각오는 있는데 빨리 선고를 하고 싶어도 선고할 수 없는 내면의 어떤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리가 돼야지 평결하고 이제 선고일자를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이번 주 선고도 확률적으로 보면 좀 약간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뭐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자, 어찌됐건 선고일이 임박한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헌재 주변에 지금 찬반 집회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찰도 치안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고 당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안전을 위해서 헌재를 떠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 이제 내부적으로 뭐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워낙 이제 찬반 대립이 심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협박이랄지 지난 우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봤었잖아요. 예. 그럼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경찰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죠. 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여기에 찬반의 어떤 대립 세력이 사실은 헌재주의에 완전히 모여 있는 거예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경찰차도 탈취하고 또 4명이나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엔 뭐 100m 이내에 뭐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차벽을 설치하고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뭐 2,700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해서 가포 비상령을 내려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예. 개별적으로 어떤 반대와 찬성의 세력들이 모인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헌재에 대한 어떤 테러랄지 헌재 재판관에 대한 테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헌재 내부에 있는 것이 헌재 재판관들의 오히려 안전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안전할 그렇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퇴근 이후에 뭐 경찰이 아무리 신변보호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선고한 다음에 이제 헌재 내에 있다가 과연 이제 퇴근 시점 이후로 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판관들을 향한 돈 넘은 관심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요. 관련한 판사, 검사, 본인, 가족의 신상까지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좌표 찍기도 벌어지고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은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행위 자체가 네.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협박성 내용이 있다고 하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어떤 명예훼손적인 측면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해서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감정을 너무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좌표찍게 하는 자체는 올바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엄벌을 받을 수 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재개를 비난하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했고 미국도 적극 지지에 나섰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고 있어 공습을 재개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마스 괴멸과 모든 인질 귀환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공습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위협했습니다. כבר הוכח בשתי פעימות השחרור הקודמות שבהן שחררנו 196 מחטופינו. הוכח דבר פשוט. הלחץ הצבאי הוא תנאי הכרחי לשחרור חטופים נוספים. 1단계 휴전을 이유로 연립정부를 탈퇴했던 극우정당 유대인의 힘은 공습 재개 뒤 연정에 복귀했습니다. 실각 위기에 몰렸던 네타냐후에게는 큰 힘입니다. 하지만 인질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셉니다. We must return to the ceasefire negotiations and secure the release. A deal is the only way to bring them all back. 국제사회는 미국만 빼고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Unfortunately, we are witnessing a situation in which we had an intolerable level of suffering for the Palestinian people. It is well known that Hamas continues to use civilian infrastructure as launching pads, and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is practice, as should others.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반격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이집트 등 중재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휴전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지난해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시험 비행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장기간 발이 묶인 우주 비행사 2명이 9개월여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8일 우주 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 등을 태운 우주 캡슐 드래건의 귀환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드래건 캡슐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새벽 1시 5분쯤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국제 우주정거장을 출발해 17시간쯤 뒤인 오후 5시 58분쯤 플로리다 앞바다에 입수했습니다. 때 아닌 봄 폭설을 쏘라는 눈비구름은 모두 물러나고 오늘은 전국적으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꽃샘추위는 오늘까지 하루 더 이어지겠는데요. 이 서울 한낮 기온이 7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이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다만 절기 춘분인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서 날이 따뜻해지겠는데요. 이 극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밤사이 북극발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지면서 눈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오전까지 호남, 서부와 제주 산간에는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충남, 대구와 경남에서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9도로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그늘진 도로에는 낮에도 어제 내린 눈비가 살얼음이나 빙판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절기 춘분인 내일 낮부터 꽃샘추위는 완전히 물러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무척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은 악화할 전망입니다. 이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 하늘은 다시 맑아졌지만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에서는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실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